자, 두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는 재판,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이 처음으로 또 국민들에게 공개가 됐고, 화면 속에 또 주기현 판사의 모습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기관 등이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어제 있었던 이제 재판.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관계자분들은 퇴정해 주시고 잠시 장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도 화면에 잡혔고요. 이제 어제 재판정에서 2차 공판 전 1차 공판 때는 93분을 얘기했고 어제는 한 6분 정도 말을 했는데 말한 내용이 또 엄청난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냐? 이 말이 또 엄청 큰 파장을 주고 있는데 조 대표님? 저 칼 이야기 나오기 전에 예. 원래 예. 1월 15일에 체포돼 가지고 맞습니다. 예. 갈 때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남기고 왔다고요.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예.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면서 예. 시신이 막 발견되는데 예. 범인 안 잡혔다고 해가지고 이게 살인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예. 아니 비교를 해도 왜 그렇게 시신 이야기 나오고 칼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저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면은 저분이 검사 시절 할 때 검사 시절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었을까 하는 소름이 끼칩니다. 사실 최종적으로 무죄 나온 사건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렇죠. 기소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무죄였다는 사건. 아니 칼 휘두르는 거하고 계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칼을 휘둘러도 제대로 휘둘러야지. 지금 칼을 가지고 무슨 요리를 했습니까? 칼을 가지고 국회 선관위를 공격한 것 아닙니까? 이걸 그냥 칼이라는 요 말 하나를 가지고 말장난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예. 칼이 좋게 쓰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논점 회피입니다. 논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상한 비유를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서 혼을 빼버리거든. 예. 그다음에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격이 드러나는데 어제 저는 그 보도 보면서 좀 이렇게 졸았다는 것 아닙니까? 뭐 꾸벅꾸벅하고 눈을 원래 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을 때 눈을 자주 감고 있긴 했어요 이분이. 네, 예. 근데 근데 이제 이 어제 재판에서는 눈을 감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았다 이런 얘기도 있죠. 아니 지금 자신의 삶과 죽음이 달려 있는 재판입니다. 무기징역 사형. 그러니까요. 그 재판이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의 사령관들 그 삶과 죽음이라고 그럴까 정말 명예. 모든 것이 달려 있는 재판에 그런 자세로 임한다는 게 이것도 제가 또 이름 이야기해서 뭐 그렇습니다만 윤석열의 열자가 무슨 열자인지 한자요. 예. 무슨 열자죠? 그게 기뻐할 열자입니다. 기뻐할 열자. 이분이 희열을 느낀다 할 때. 희열할 때 그 그 열. 보통 이름에 잘 안 쓰는 아. 희열을 느끼는데 저분이 성격이 낙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사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혼자 즐겁고 주변 사람 다 괴롭게 만들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즐거운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사진 찍고 해가지고 뭐 윤어게인 정당 나오고 하니까 지금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낙관적인데 그 이동훈 전 대변인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근거 없는 낙관이라는 거다. 지나친 낙관적. 지나친 근거 낙관주의. 없는 낙관. 예. 야, 브라인드 오프티미즘. 이 권력자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 예. 근거 없는 낙관이거든요. 예. 근거 없는 낙관으로 전쟁도 할 수 있어요. 이긴주. 그러니까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냐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과 헌법재판소
모두 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칼, 이제 본인의 어떤 은유에 따르면 그 칼이 있다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칼을 빼들 상황이었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 그 칼을 빼들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준 것 아닙니까? 예. 계엄이라고 하는 칼은 사실 적국이 침탈했을 때 적국의 칼이 우리 국민들을 향했을 때 국군 통치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사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대통령이 칼을 가지고 그 칼 끝을 국민들한테 겨누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본인이 아무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11째 재판까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딱히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변론 전략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감성에 이게 좀 호소하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빨리 변호인을 바꾸든지 전략을 바꾸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어제 또 그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김영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전대대장 이분이 이제 증언을 한 게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면전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람에도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이를 얘기를 했고 차라리 본인을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그리고 본인 부하들은 처벌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어제 그 법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국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현역 군인이 정면으로 일가를 했던 장면이 아니었나 그 싶어요. 명장면입니다. 명장면이죠. 그분의 한 이야기는 예. 이 기록해야 남길 만한 경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또 그것은 헌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국군 통수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게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근거해가지고 한 이야기니까 아주 엄중했습니다. 그 예. 장면이. 그리고 전번에 이 헌법 제5조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죠? 그 중요성을. 예. 그런데 이번에 아주 다행히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 5조 위반이라고 했어요. 예. 이거 처음입니다. 아하. 그것은 국군 통수권자의 군 지휘의 한계를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 이외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병 집단처럼 군대를 동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판례로서 남긴 겁니다. 예. 그게 근거해가지고 어제 그 중령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미국에서는 군인이 충성맹세를 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안 하거든요. 헌법에 충성한다 이러거든요. 그 미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한 장면을 연상시켰는데 예.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조금 망가져 있는 우리 국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어떤 정말 실무 장교들의 어떤 명예를 담은 일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부메랑이라고 하는 게 던질 때보다 돌아올 때 더 세게 맞는 법인데 예.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심판정에서 그 특전대대장의 말을 들으면서 가장 아프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낙관적으로 좋아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건 짐작할 수 없는 것 같고 저는 이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면전에서 얘기한 것도 인상적이긴 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예. 군인이 명령을 따르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한 임무 안에서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항명죄를 처벌해달라. 저는 이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이 발언을 두고 되게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저는 대다수 계엄에 참여했었던 군인들의 마음이 똑같았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랬으니까 시민들의 힘과 군인들의 어떤 저항 때문에 계엄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군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준다는 것이 좀 새삼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용감한 군인들 앞으로 표창해야 됩니다. 예. 훈장도 줘야 되고. 예.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그렇잖아요. 계엄이 실패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인 명령 수행이었다라고 네. 했으니까. 그래요. 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증언의 장면을 함께 보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 오늘 또 라커를 마무리할 텐데, 이번엔 제 3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3지대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사표를 던진 분이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2주째 매일 출퇴근길에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장면을 보고 말씀 나눕니다. 이렇게 세종시에 와서 세종시민들께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세종시의 완성에 대한 각 대선 주자들의 이견 때문에 세종시민들이 마음고생이 심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와 개혁신당의 선명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노무현의 꿈이었고
언젠가는 박근혜의 소신이었던 이 세종시의 완성이라는 것을 개혁신당이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준석 후보 열심히 지금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퇴근길 인사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지난 대선 때도 이제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네. 윤석열 후보에게 연습 문제 이렇게 뭐랄까 후보로서 신인 정치인에게 트레이닝 같은 거를 좀 하면서 이렇게 낸다고 했었을 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불쾌하면서 두 상당히 분 갈등에 단초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 출퇴근길 인사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긴 최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경북, 안동, 대구, 세종, 구미, 서울 할 것 없이 매일 아침 일찍 출근 인사하고 예. 밤 늦게 퇴근 인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 대선 후보들이 사실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피곤해요. 예, 같은 자리에서 서너 시간씩 있는 것도 쉽지 않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추울 때는 춥다고 더울 때는 덥다고 그래서 대선 후보들 잘 안 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사실 큰 메시지 어떻게 잘 낼까 기자회견 어떻게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유독 이준석 후보 이거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었나 인터뷰를 봤었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 출퇴근 인사가 중요한 이유가 하루를 여는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국민들께 인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선거운동이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계속 빠짐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준석이 본인이 내세운 어떤 기본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긴 최고 같이 가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준석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까? 왜 안 가시는? 왜 같이 옆에 서야죠? 이준석 후보가 네. 본인이 어디서 출퇴근 인사하는지를 일정을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네. 왜냐하면 당원 내지는 지지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환영받는 모습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혼자 나가서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되어 있지 않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한테 인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일부러 당원들이나 저희들한테 일정을 잘 공지를 안 해요. 좀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예. 그건 농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갑자 대표님은 이준석 후보. 지금 광화문에서 전에 인사하는 걸 봤는데 아주 예.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사진 찍고 하는 게 예. 모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형식이고 아까 세종시를 완성하겠다는 이야기는 나는 이견이 있어요. 세종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천도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적 법칙이 있어요. 남쪽으로 천도하면 망합니다. 아하. 고구려가 압록강 근방에 국내성에서 장수왕 때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평양으로 옮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백제하고 신라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옮긴 지 한 200년 뒤에 망하고 그다음에 고구려의 침공을 받은 한성 백제는 서울에서 공주로 옮겼다가 옮긴 왕이 문주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살됐습니다. 천도를 하면은 반드시 네 분이 일어나요. 토착 세력하고 신진 세력이. 거기서 한 60년 있다가 성왕이 부유로 옮기잖아요. 네. 이 성왕은 또 신라하고 관산성 싸움에서 져서 그때 전사를 했습니다. 그럼 내륙으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우리 민족사에서 1000년 동안 수도입니다. 한성백제 400년, 조선조 550년, 대한민국 70년, 민족사의 정통은 서울에 있어야 돼요. 서울 중에서도 광화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신행정 수도 건설이 아니고 청와대까지 옮기니까 이거는 수도 이전이다 해가 헌법재판소에서 브레이크를 걸렸죠. 그런데 노무현 정권 계속됐습니까? 결국 이명박 정권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천도를 함부로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역사에 대한 이게 오만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막 이런 공약을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데 국민의힘도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조금 다른데 세종의사당 그러니까 그것도 국회의사당. 그런데 이게 결국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이게 이미 끝났던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옮기면서부터 다시 이걸 다시 정쟁의 대사로 옮긴 건데 자 세종시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세종시에 가면 그 행정기관 보이죠?
국회가 모이죠. 예.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있겠습니까? 데모하러 가는 사람이 제일 적은 데가 아닙니까? 아. 그래서 서울에서 버스 타고 그럴 잘 안 갈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래 되면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오아시스가 돼요. 오아시스. 아, 오아시스. 국민들하고 멀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면서 그 관료들하고 정치인들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런 수도 건설해 가지고 나라가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제가 좀 길어서 하나 더 이야기. 제가 1996년에 파키스탄을 취재하러 갔는데 예. 파키스탄 라호르 카라치는 참 그 비참하게 사는데 이슬라마바드가 행정도시예요. 예. 거기 가면 국회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거기는 완전히 스위스에 있는 도시처럼 되어 있더라고. 여기 있는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이해하겠느냐? 못합니다. 그럼 예. 자기들끼리의 정치를 하니까 파키스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준석 아니 그 이재명 후보와도 이 얘기를 한 3시간 동안 하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근데 이기인 최고 그러니까 제3당 이준석 대표도 만나셔야겠어요 곧. 공이 전부 다 사실 세종의 어떤 수도 이전, 어떤 행정의 이전을 약속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역사적인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수도권 과밀 현상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무엇보다 지방 소멸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충청도 특히 부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이제 5% 6%까지 내려갈 정도로 도시로서의 기능을 사실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 이제 수도권이라고 편파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행정의 어떤 균형을 밑으로 내려야 된다. 국가의 중심부로 옮겨가지고 고루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 취지에서 사실 세종수도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여야 공이 이제 공약으로 걸어져가지고 이렇게 공약이 되는 건데 사실 좀 더 많은 공론화와 촘촘한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마디만 하면 이게 무리란 걸 알아요. 예.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KTX 타면 몇 시간입니까? 1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1시간 안에서 무슨 수도 이전입니까? 아. 1시간인데 네. 이게 한 덩어리인데 예. 이게 다 표기 위한 거지. 그런데 이걸로 해가지고 날아갈 이 국가 이익과 비효율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요거는 한번 대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주제여서 그럼요. 나중에 한번 더 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TK 민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이 대구 TK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당 대표 선출될 때 중요한 연설을 했던 지역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이준석 의원이랑 야구 보러 같이 가셨었죠. 같이 갔습니다. 예, 지금 저기 보입니다. 이긴 채고 눈 감고 있어요. 아니요, 참. 제가 잠깐 눈이 아파가지고 살짝 눈이 아파요? 실눈을 뜨고 야, 있다가 이주영 의원도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본인 고향이 대구인데 왜 안 간 거예요? 고난대행이 조금 늦게 와가지고 오긴 왔어요? 2회 말인가에 같이 합류했어요. 2회 말? 그럼 뭐 일찍 왔네. 네네네. 예. 지금 굉장히 좀 가슴이 벅차오르는 심정. TK 민심이 좋았던 겁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좋다 만다 평가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예. 그 얼마 전에 세계일보에서 갤럽에 이제 의뢰해가지고 이준석 후보의 이제 지지율을 이제 조사한 적이 있는데 네. TK에서 19%가 나왔어요. 그러면 19. 20에 가까운 거고 사실 제3지대 후보로서는 처음 받는 지지율일 겁니다. 역대적으로. 그 의미가 있죠. 처음에 본인이 이제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던 이유는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 2명이나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도 가장 대구 시민,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대구 시민들의 어떤 가슴속에 멍해가 있을 겁니다. 이 대구 시민들의 어떤 가슴속 상처를 좀 어루만져주면서 대구가 바뀌어야 이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구시에서 처음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그렇게 계속해서 라이온즈 파크도 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을 소구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좋은 지지율의 성적으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좀 진정성을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행보. 아까 이제 뭡니까? 그 세종 행보는 좀 비판하셨습니다만 TK 행보는 좀 칭찬하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 이 대구 경북이 좀 고립되는 느낌이거든요. 이 부산 경남하고도 또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고립감을 그쪽 주민들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했더니 돌아오는 거는 어떤 불명예가 아니냐 하는 걸 느끼고 또 이 대구 경북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역대 정권을 또 역대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맞습니다. 분들이니까 아마 돌 때는 확 돌 수가 있어요. 저번에 이번 조기 대선에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 거기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바뀌면은 보수가 바뀌고
국민의힘은 뭐 보수 정당이 아니지만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구조 관계도 달라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변화는 이 보수의 세력의 변화는 대구 경북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군요. 저희가 조만간 5월에는 이준석 후보를 한번 만나볼 계획을 갖고 있긴 한데. 아하. 예. 좋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많이 좀 불러주시고. 많이 좀 불러주십시오. 정책적으로도 많이 불러주시고.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단일화는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젊은 인턴으로 있던 분을 우리 당에서 발탁해서 비대위원 만들어드렸고 또 당개혁 해보라고 당대표까지 만들어드렸는데 당시 권력투쟁에서 밀려나가지고 당에서 쫓겨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당이 어려운데 당원 전체를 매도하는 말씀하셔도 되겠느냐. 그리고 되게 이제 자기가 먹던 물에 대해서 침 뱉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일단 이양수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분이 국회 입법보조원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국회 입법보조원 활동을 할 때 음주운전으로 논란 일으켜가지고 250만 원 벌금 맞고 또 2019년 패스트트랙 국면 때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했다는 의혹으로 아직까지 재판받고 있을걸요. 본인이 지금 국회와 대한민국 정치에 뱉은 침 가래침은 생각 못하고 이렇게 뭐 비난 아닌 비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권력투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성상납 의혹이라는 걸 권력투쟁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걸 최초에 제기했었던 유튜브 가세연의 그만둔 전 직원이 나와서 사실 그때 이준석 의원에 대한 성상납 영상이 있다라고 한 게 자체가 조작이었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의혹을 가지고 성상납 의혹 있다고 하면서 윤리 만들어가지고 당대표를 내쫓았으면 사과와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비난 아닌 비난을 열을 올린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권영세 대표가 그랬잖아요. 당의 문호를 열겠다. 뭐 단일화 뭔가 이런 걸 계속 추파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양수 의원은 완전 정반대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되게 저희 감사한 게 저희가 되게 일일이 대응하기 귀찮아하는 단일화 논란에 대해서 이양수 의원 때문에 한꺼번에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감사한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이 인터뷰를 봤을 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를 향한 태도. 저는 이준석 후보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언적 능력이 있어요. 예언적 능력. 높이 평가하시는 예언적 능력. 예언보다 예측이 아주 정확하잖아요. 정확한데 2023년 가을부터 줄곧 이야기한 게 금투사 정치를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수의 구명정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친멸할 때 구명정. 지금 이준석이라는 존재 자체가 보수의 구명정이라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이번 조기 대선 때 그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두 자릿수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번 조기 대선의 어떻게 보면은 상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자 대결로 갈 때, 3자 대결로 갈 때 사실상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락을 좌우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40일 동안의 이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이준석 개혁신당이 키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없게 보이던 조기 대선이 오늘 국민의힘 경선에서 안철수 4강 안착 그리고 이준석 변수 재밌어졌어요. 그렇군요. 일주일 후에 또 더 재밌는 이 조기 대선 상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화요일에 또 라크롬의 주인공 우리 조갑재 대표님, 이긴 최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